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10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할 한경주입니다. 자, 10주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10주가 끝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무사히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늘은 21세기 달라지고 있는 병원 서비스와 병원 코디네이터의 등장 배경,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자질, 또 코디네이터가 갖추어야 할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고 있는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8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 21세기는 이제는 환자가 아니다. 또 이제는 병원도 서비스다.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욕구 변화, 또 병원의 위기와 그 선택, 또 병원 서비스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의료 서비스의 7가지 개선사항, 또 마지막으로 앞서가는 서비스 병원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변화보다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가지 산업과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변화 가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른 변화를 누가 먼저 내다보고 또 준비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달라지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잘 알아채고 또 이런 변화를 위해서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서비스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기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가장 중심의 축에는 그 주체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객은 왕이다를 넘어 고객은 신이다, 또 고객은 신보다 더 높은 존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객을 중시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또 그 이상의 고객을 졸도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 기업들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도 이 변화에 둔감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곳인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인식,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에게도 반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가 3개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병원은 권위주의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역시도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그저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니까 고마운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불평의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역시도 이렇게 불평 한마디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권위적인 모습이 되고,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의료 행위 이외에 어떤 것을 해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네, 하스피틀. 네, 맞습니다. 자, 하스피틀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디로부터 유래된 걸까요? 그 유래는 호스트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자, 호스트 잘 아시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인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주인의 올바른 모습은 그 찾아온 손님들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하게 느끼게끔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뜻의 호스트로부터 비롯된 하스피틀이라는 단어, 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살피는 곳이 바로 본연의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연의 모습 자체를 잊은 채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환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런 권위적인 모습만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 한마디 안 하던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웰빙 트렌드가 붐을 이루면서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인터넷 같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은 이제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변화에 갑자기 놀란 병원은 언제나 병원의 문만 열면 환자분들이 몰려올 것이다. 또 오늘 온 환자는 반드시 내일도 또 올 것이다. 라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약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낀 의사들이 이제 개업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료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외국 병원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또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의료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는 그 표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 2001년 한 해만 해도 종합병원의 11%가 문을 닫았고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들 역시도 그 도산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객이라는 사람들로 완전히 모습을 탈바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고르듯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교해서 선택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에 특수 클리닉이 대세야 아니면 시골로 가야겠어 아니면 정말 강남에서 승부를 걸어야 해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는 대안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확실한 어떤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일부 깨어있는 개업 의리 사이에서 우리도 이제 다른 서비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적인 병원의 모습은 벗어 던져야 한다. 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도 이제는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서비스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이 아닌 환자의 동선에 맞춘 인테리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대기실에서 무릎을 꿇는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하면 원내에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의료시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병원도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원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물론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지만 병원이라는 특성상 찾아오는 분들, 바로 환자분들이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보다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한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표정을 하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지나가는 간호 선생님을 붙들고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이분이 일주일 전에 뭐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서 그것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이 아주머니께서는 그 검사 결과를 보러 온 오늘까지의 일주일 사이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름대로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그냥 하소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호사 선생님을 붙들고 그냥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또 직장만 한다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혹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하소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듣고 있던 간호사 선생님의 반응이 참 놀라웠습니다. 표정을 잘 보세요. 자, 아줌마, 여기 주변을 좀 보세요. 여기 아줌마보다 훨씬 중한 환자들 많거든요. 예,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 바빠요. 하면서 진짜 쏜쌀같이 내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정말 뭐 서비스 이런 거를 떠나서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 아주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의 중심에는 어떤 정형화되고 매뉴얼화된 서비스보다는 그 중심에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유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가능성. 네, 접근 가능성. 자, 병원이라는 곳에 찾아온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자, 내 병이 왜 생겼는지, 또 내 병이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바쁘십니다. 또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 표정만 보면 절대 질문은커녕 접근조차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객이 다가오게끔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은 고객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어떤 표정이나 태도를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절. 비단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환자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절을 잘 지키셔야만 어렵게 다가온 환자들을 멀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인사를 잘한다든지 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무례하지 않게 행동을 하여서 고객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뢰성. 자, 신뢰성은 어떤 일방적인 신뢰성이 아니라 쌍방 간의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원을 믿고 병원은 환자를 믿고 이래야만 고객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보면 일방적인,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뭐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뭐 검사에 대한 뭐 지시사항 아니면 뭐 요구사항 이런 게 일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귀를 기울일 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병원 서비스의 중심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들에서 버려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무관심. 초진 환자가 아니라 2-3번 온 재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증상 때문에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2번, 3번 왔을 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드리고 또 그분의 증상이 그동안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2번째, 무시. 자, 무시. 이것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어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를 당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크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자, 소아과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아우, 엄마는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아우, 엄마가 하는 일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물론 애기도 아파서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면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째, 냉담. 자, 아까 전에 제가 원자력 병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은 굉장히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냉담하게 하시지 말고 그때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환자를 조금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째, 생색. 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네 병 고쳐줬는데 네가 정말 고마워해야 해. 이런 식의 생색은 조금 곤란하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째, 로봇화와 7번째 뺑뺑이 돌리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화, 뺑뺑이 돌리기. 병원에 가면 어떤 접수, 수납, 검사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여기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저쪽으로 옮겨가세요 이렇게 갔다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로봇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째, 규정 핑계. 자, 규정과 원리 핑계. 이런 것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눈물을 막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를 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시면 물론 약효가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겠죠. 하지만 이 약효가 나기 전까지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또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약효가 30분 정도 있어야 나타나는 것, 또 저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간호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엄마, 저 약효는 좀 지나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원리, 원칙, 규정은 그런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규정이나 원리는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유연한 사고방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 뺑뺑이 돌리기. 이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병원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또 진료실 앞에서 또 대기를 하고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또 검사실을 가고 검사를 하기 전에 또 수납을 하고 이런 식의 복잡한 프로세스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환자분들 위주로 한 어떤 간편한 프로세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7가지 버려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21세기 새로운 의료 서비스는 과거에는 질병의 치료에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건강의 유지와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이런 것이 병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중점을 둔 우수 병원의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제너럴 닥터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 병원에는 보통의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30분 대기 1분 진료라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보통 다른 병원에는 대기를 한 30분 하는데 막상 진료를 들어가서는 내가 뭐 물어보고 싶은 것 이런 것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고 단지 일방적으로 그냥 만성입니다. 아니면 가서 처방 좀 받으세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만 받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고객이 불만족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너럴 닥터의 병원장 김승범 씨는 병원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병원을 설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범 씨는 자세히 듣고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성 비염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먼저 증상에 대해서 꼼꼼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뭐 가족 병력이 있는지, 그 이전에 입원사 경험이 있는지, 또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물론 약 처방뿐만 아니라 만성 비염을 조금 호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생활 주변의 변화들에 대해서 꼼꼼히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염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털옷을 입지 말아라. 또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청소를 열심히 해라. 또 민간요법인 식염수를 코에 적실 때는 흡입하듯이 하지 말고 뭐 적시듯이 해라. 등등의 아주 꼼꼼한 진단을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료가 다 끝나고 나면 보통의 병원에서는 한 장의 처방전을 발행해 주지만 이 병원에서는 두 장의 처방전을 발행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은 약국 제출용 처방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손으로 일일이 꼼꼼히 쓴 환자용 처방전이라는 거죠. 이 처방전에 쓰여 있는 내용은 뭐 새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위험 환자라면 새끼 식사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는 감기 환자에게는 약 하나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잘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라는 등 아주 자세하게 약 처방이 아닌 비약 처방전이 적혀 있는 이런 진단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에 보통 평균 진료 시간이 무려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너럴 닥터라는 병원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로부터 선택받는 병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변화는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료는 많이 보는 게 좋아. 또 서비스는 병원에서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또 의사는 진료만 잘 보면 돼. 또 병원에서의 서비스는 어떤 담당 직원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은 의료 서비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가 올바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 병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돌봐주는 어떤 인간적인 면의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